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 코너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백기종 평론가와 함께 하는 시간인데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 자 추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범죄 수익 은닉죄 때문인데요. 자, 관련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백기종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지금 이게 검찰이 추가로 구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15년형. 그렇죠? 네. 네네. 이게 1심 선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이 구형한 15년형에서 5년 이게 이제 적용이 된 건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판결? 제가 먼저 예, 박성민 말씀드릴까요? 변호사님. 예. 앞서 조주빈이 지난해 11월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음란물 제작 배포 등 그리고 범죄단체 조직 등으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검찰이 이 사건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 조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발견돼 기소를 재차하게 된 것인데, 이 재차 기소한 내용에는 범죄 혐의가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다수 범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사강간 강제추행 지시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아동 청소년 포함 성착취물 유포 혐의도 있고 피해자들 명예훼손도 있습니다. 이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은 박사방의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서 환전하였다는 혐의인데 53회에 걸쳐서 1억 8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은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착취물 유포도 아동 청소년만 7명, 그리고 성인도 15명, 3명, 합계 18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유포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추가 기소된 사건이 어제 징역 5년이 선고됐죠.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추가 기소된 사건 자체만 보면 다소 낮아 보이긴 합니다. 물론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주빈은 그 이전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양형 기준이 직접 이 사건에 적용되진 않지만 재판부는 그 양형 기준을 참작 사유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추가 기소된 사건의 범행만 해도 그 범죄가 다수이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일부 피해자와 합의는 했습니다. 합의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 두고 보면 징역 5년이 상당히 낮아 보이는데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보다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11월에 조주빈이 이미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거든요. 범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이 경합범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나라는 각 죄의 형량을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주빈의 경우에 이 사건에서 가장 중한 죄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입니다. 이 형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그런데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지 않는 한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입니다. 30년의 2분의 1을 가중하면 45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조주빈은 지난해 11월에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나중에 병합돼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에 유기징역의 상한이 45년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사건 재판부 입장에서는 물론 앞선 사건과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병합해서 재판했을 때 선고될 형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만에 하나 병합되지 않고 앞선 재판이 항소심이 진행되고 그대로 확정된다고 우선 치더라도 병합해서 진행했을 때 선고될 형량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형법의 규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자체만 두고 보면 상당히 형량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선 징역 40년형 선고 때문에 유기징역의 상한형인 45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5년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재판부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백기정 평론가님 얘기 듣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백기정 평론가 박성민 변호사와 함께 자,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코너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1,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토론 들으면서 의견 주신 분들 많습니다. 1549님, 3285님, 2423님,
4351님, 6619님, 0309님, 8192님 등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평관님, 예. 이 관련해서 이제 지금 말씀해 네, 주십시오. 앞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 조주빈이가 1심에서요 40년형을 선고받은 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범죄가 있거든요. 아측법상 음란물 유포라든가 강제추행, 강간,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용 촬영. 그다음에 예. 또 이제 아동 복지법상 그러니까 아주 나이 어린 그 여성을 성착취를 한 것도 있어요. 매개. 그다음에 강요, 협박, 무고,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범죄단체, 조직죄. 하여튼 뭐 그 굉장히 많은 그런 범죄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40년형을 받았는데 지금 지금 이번 또 다른 사건, 그러니까 앞에 설명을 하셨지만 박사방 범죄 수익 이거를 가상화폐로 이제 받아가지고 환전을 했잖아요. 53회에 걸쳐서 1억 800만 원. 예. 그리고 또 다른 범죄는 2019년 11월 달에 하드코어방에서 아동 청소년 7명하고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유포 혐의도 함께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여다볼 거는 범죄 수익 은닉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3제 보면 범죄 수익 은닉자가 5년 이하 징역이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고요. 또 유사강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함께 기소가 됐는데 형법 297조 2에 있는데 이게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한 행위. 이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5년형을 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범죄로 4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1심이 항소심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결국 국민법 감정에 상당히 어긋나는 5년형의 선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장량 감경이라든가 그냥 대법원 그 권고 사항으로 볼 때 5년형은 결코 작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조주빈 해당 재판 그 최후 진술에서 사건이 벌어진 모든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 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네. 어떤 심리로 봐야 됩니까 이거? 예. 조주빈이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지금까지 다퉈온 내용을 보면 과연 조주빈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된다면서 이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조주빈은 그동안 한창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나는 수사기관에 잡힐 일이 없다면서 수사기관과 정부를 조롱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어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잡히고 말았죠. 그리고 앞으로 재판은 한창 진행 중이고 남아있는 절차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주빈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자신의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범죄단체 조직죄 등 일부 다툴 부분은 다투되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입장을 취해야 그나마 형량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이 사건은 대규모 조직적인 범행인데다가 물론 그 이전부터도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마련 준비가 진행되어 왔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급물살을 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공분도 불러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건만 하더라도 상당한 중형 선고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상당히 반성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피해자들과 일부 추가로 합의하는 것, 그 방식 외에는 더 이상 형량을 낮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이러한 조주빈의 태도는 이번 1심 그리고 향후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까지도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각 신급에 걸쳐서 이른바 파기환송심이 이루어진다면 그 파기환송심에서까지 예. 동일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받아들일지는 재판부의 판단이겠죠. 예. 백혜정 변호사님은 예. 네네. 어떻게 1심에서 40년 중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추가 기소로 5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범죄 책임을 공범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 그리고 이제 이미 전 국민적 공분을 산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성하고 지은 죄를 뉘우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항소심에서 하급심보다는 좀 낮은 처벌을 받기 위한 그런 전략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주빈의 그 지난 행태를 보면 많은 국민들이 그 공분을 한 범죄 내용이 자 여성이나 그 나이 어린 청소년은 특정 신체 이물질 넣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용변 보는 모습이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용변 보는 모습, 또 나처럼 물구나무 서기 이런 형태고 또 유사 뭐 성행위라든가 이런 강제 그 어떤 성적 자기 결정권에 전혀 반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그 인터넷 성착취물을 올리고 이걸 또 팔아먹은 겁니다. 쉬운 말로. 그런데 이게 이제 피해 여성이 총 74명인데 그 중에 경악스러운 건 16명이 극히 10대 중에서도 상당히 13, 14세, 뭐 15, 16세 이런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산 건데 결국은 성범죄자 최초로 경찰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대한민국 그 소위 말하면 형법 성범죄자 사상 처음으로 신상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변호사의 그 어떤 법률적 자문도 있었겠지만 특히 2020년 6월달에 보면 재판부에 21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마치 엄청나게 자기가 반성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결국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모두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 하는 부분들은 결국 그 항소심에서 낮은 처벌을 받기 위한 전략 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아까 박성배 변호사 그 설명하신 것처럼 네네. 이번에 이제 재판부에서 검찰의 15년 구형 이 중에서 네. 이제 5년을 선고한 이유가 이제 항소심을 염두에 둔 거라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조주빈 측이 이제 앞서 다른 별건의 그 해당 선고에 대해서도 항소할 테니까 네. 이번 건에 대해서 뭐 병합해달라 요청했는데 그럼 병합될 가능성이 높네요. 병합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다른 신급끼리는 서로 병합을 못합니다. 즉 1심은 1심과 병합할 수 있고 항소심은 항소심과 병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선 사건은 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이 사건은 1심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병합을 못했던 것인데 이 사건 1심 선고가 이루어진 이상 조주빈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항소를 할 테니까 예. 앞선 항소심 사건과 병합을 해달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통상 한 피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가 각 재판부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상급심은 병합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 어차피 병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참작해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통상 병합을 원합니다.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각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서 선고를 받는 것보다 형이 일부나마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도 병합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가 많고 실무상으로도 이 병합 신청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 거절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항소심에서 기존 항소심 재판과 이 1심 선고 사건이 병합됐을 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 사건,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서 1심 징역 40년이 선고된 결정타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예. 사실 범죄단체 조직죄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조직폭력의 경우에 전형적으로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범죄단체 조직죄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예. 조주빈은 물론 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고 일부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다투오고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병합돼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무죄가 선고된다면 형이 상당히 낮아질 것은 자명하죠. 그렇지만 대폭 낮아질 것인지는 또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징역 40년에 이어서 5년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했을 때 그 경합범 가중 방식의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를 기준으로 유기징역 경합범 가중을 했을 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항소심이 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과감하게 유기징역형이 아니라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예. 병합해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무조건 형이 낮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 백평론가님, 네. 그 손석희 JTBC 사장 그리고 윤장현 전 네. 광주광시장을 속여서 그 수천만 원씩 네. 그 금품 뜯어내는 그 혐의로 또 이제 조주빈 그렇죠. 기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네네. 앞서 그 40년 징역형 거기에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죠. 이제 그 깜짝 놀랐죠. 그 당시 조주빈이 이제 인터넷 디지털 성착취물로 인한 그런 기소에 구속이 되고 뭐 신병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기자한테 갑자기 뭐 손석희 JTBC 사장이라든가 윤장현 강주시장 그런 부분에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에 수사가 돼가지고 예. 이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 범죄 혐의에 있어서 어떤 징역형의 선고에 네네. 일조를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묵인하고 국정원 통해서 불법 사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자,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1심에서 네. 징역 4년이었는데 자, 이렇게 감형된 이 부분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먼저 이런 부분은 예,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이 됐던 건 이제 2017년 12월 구속이 됐는데 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병우 전 수석이 384일 동안 사실은 구속이 돼가지고 2019년 1월 달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이 됐는데 예. 지금 이번에 1년 선고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미 1년 19일을 수감을 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정원을 통해서 불법 사찰을 했다. 이제 이런 부분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었는데 내용이 두 가지죠.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 비서관 등의 비사실을 인지하고도 감찰하지 않았다. 민정수석 위치에서. 네. 그리고 방조를 했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혐의인데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국정원 그 추명호 그분에게 어떤 불법적인 지시를 해서 뭐 김진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형태의 불법 사찰을 시키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인데 결국 이 항소심 고법에서는 이게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업무 방해를 한 혐의가 2017년 4월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단서를 달았어요.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 엄정 처벌해달라면 징역 13년을 구형했어요, 검찰이. 그런데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재판 끝나고 나서 검사가 꾸며낸 허구고 나는 무죄다. 이제 이런 호소를 그 재판 전에 했었잖아요. 네. 결국은 1심의 유죄 취지가 모두 두 개만 남겨놓고 지금 허위로 밝혀졌다.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김진선 올림픽 평창 예.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예. 이런 부분들을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감찰관과 함께 사찰을 시킨 이 부분만 네. 사실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18건 중에 16건을 무죄로 봐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두 건만 유죄 선고된 것 때문에 징역 1년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은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과 검찰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청와대에서 2년 4개월 동안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자신을 왜 이렇게 엮었는지 이런 의미로 비판을 하면서 대법원이 상고하겠다 이렇게 예. 힘주어서 말을 했었죠. 예. 그 박 변호사님. 네네. 근데 이렇게 감형이 뭐 4년에서 1년으로 사실은 많이 감형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이거를 이를테면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아요. 방금 이제 백혜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6개 공소사실 가운데 4개만 지금 인정됐다. 그런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사건은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두 재판부에서 사건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예. 한 재판부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한 직무유기 그리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었고 다른 한 재판부는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도합징역 4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해왔습니다. 이 사건도 역시나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인데 이 사건의 주된 혐의가 우 전 수석이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그동안 어떤 경우에 각 범죄가 성립할 것인지 판례가 많이 쌓여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월에 대법원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의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합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예. 이 직권남용죄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다고선 치더라도 상대방이 그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를 합니다. 예. 직무수행 과정에서 원칙,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인데 직권남용을 만약 과잉 적용하게 된다면 순기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직권남용을 의식해서 창의적으로 개혁적으로 공무원들이 의견 제시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죄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때는 전 정권의 불법을 캐내 정치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래요. 직권남용죄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죄도 자신의 구체적인 직무를 전제로 해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는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직무유기죄의 성립 기준도 사실상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이처럼 직권남용, 직무유기죄의 각 범죄 성립 요건이 상당히 좁다 보니까 이 대법원 판례와 이 직무유기죄의 그동안의 해석 예가 이 항소심 판단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비록 그 판단 기준은 엄격하다고선 치더라도 구체적인 사례에서 그 각 행위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을 해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 당연히 검찰은 대부분의 1심에서 유죄 선고된 형들이 모두 무죄가 선고된 상황이므로 상고는 불보듯 뻔합니다. 예. 대법원에서도 별도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이 판단에서 이 항소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자, 뭐 이렇게 또 그 감형된 이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법을 너무 잘 알아서 법망을 잘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 법미꾸라지라는 이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법미꾸라지.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잘 알고 똑같았다 이제 치킨말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법망을 잘 빠져나가는 사람에게 법미꾸라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형사소송법 얘기를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이런 얘기가 굉장히 해자가 됐었던 실제 사건도 있었는데 본인이나 가족이 어떤 형사범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할 때 사실은 묵비권이라기보다도 형사소송법 제148조 이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때 증언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이게 이제 내용이 두 가지인데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 그러니까 본인 포함해서 가정의 범죄 사실을 뭐 예를 들어서 검사가 뭐 공소장에 혐의로 신문을 하거나 판사가 질문을 하거나 변호사가 신문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미꾸라지 소위 법에 대해서 그 능통한 사람들은 대답을 하지 않는 조항으로 근거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법꾸라지들이 보통 법을 아니까 법 상식 때문에 법정에서 법 기술적으로 이의기를 모면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법꾸라지 아닌 사람들은 법정에서 이런 법에 대해 모르니까 법정 진술하다가 유죄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고 때로는 이중죄로 처벌을 받기도 하거든요. 방금 황보선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법에 대한 능통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항소심에서 상당히 4년에서 1년으로 감경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일정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우 수석이 뭐 상고하겠다 밝혔습니다. 네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상고했다고 보십니까? 박 변호사님? 오 전 수석 홍고가 끝난 다음에 수사 계기가 됐던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다. 특검과 검찰이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년 4개월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 전부를 범죄로 만들어 기소했는데 왜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 생각이 든다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부 유죄가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무죄를 다투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검과 검찰이 무분별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자신이 희생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받음으로써 부당한 공격임을 입증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일해왔던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어차피 검찰이 상고를 할 겁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예, 예. 무죄로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검찰의 상고는 불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인 우전 수석 입장에서도 상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의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인데 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두 건도 모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입니다. 즉 직권남용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그 성립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 상황입니다. 네. 일부 유죄가 인정된 이 두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네네. 충분히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네. 상고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평론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